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제3권의 제14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2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연설가들을 괴롭혀온 질문이죠. 바로 연설의 첫 시작, 이걸 어떻게 완벽하게 만들 것인가? 그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비밀을 지금부터 한번 같이 열어볼까요? 어떤 발표나 연설이든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딜까요?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. 바로 그 많은 청중 앞에 서서 첫 맞이를 때는 바로 그 순간일 겁니다. 네, 맞습니다. 2, 3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답은 똑같아요. 바로 시작이죠. 연설 전체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는 이 결정적인 첫 단추. 와, 이걸 과연 어떻게 꿰어야 할까요?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, 먼저 서론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알아볼 거고요.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구분한 세 가지 연설 유형, 그러니까 전시 연설, 법정 연설, 정치 연설에서 서론을 각각 어떻게 써야 하는지 살펴본 뒤에 시대를 초월하는 그의 가르침을 싹 정리해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서론이 도대체 왜 중요한지, 아리스토텔레스가 프로엠이라고 불렀던 연설의 심장, 바로 그 시작점에 대해서 말이죠. 아리스토텔레스는 서론을 시의 프롤로그나 음악의 전주곡에 비유했습니다. 정말 멋진 비유 아닌가요? 그러니까 서론의 역할이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의 길을 싹 닦아주는 거예요. 말 그대로 청중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이야기 속으로 초대하는 일종의 마스터키 같은 거죠. 자, 이제 첫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 볼게요. 바로 전시 연설의 서론인데요. 이게 뭐냐면 축사나 조사처럼 무언가를 칭찬하거나 아니면 비판하는 그런 연설이에요. 여기서는 서론이 정말 연설의 성패를 좌우하는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. 와,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.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조언하냐면 마치 플루트 연주자가 자기가 제일 잘하는 아주 화려한 곡조를 먼저 쫙 연주하고 본론으로 넘어가듯이 연설가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.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? 이 서론이 주제랑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도 괜찮대요. 와, 진짜 파격적이지 않나요? 그래서 그가 제시하는 전략이 크게 4가지가 있어요. 예를 들면 올림픽 게임을 막 칭찬하면서 시작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반대로 지성을 등한시하는 세태를 비판하면서 시작할 수도 있죠. 또는 여러분, 우리는 선한 사람을 존경해야 합니다 같은 조언으로 시작하거나 좀 어려운 주제를 다룰 땐 청중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시작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. 자, 이제 무대를 좀 옮겨볼까요? 훨씬 더 치열한 세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바로 법정이나 토론처럼 막 논쟁이 오가는 법정 연설의 세계입니다. 여기서는 서론이 아주 구체적이고 또 아주 중요한 임무를 띠게 됩니다. 법정 연설에서 서론이 해야 할 첫 번째 임무는요, 딱 한마디로 영화 예고편이에요. 이 연설이 도대체 뭘 위한 건지, 뭘 말하려는 건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. 그러니까 시작부터 청중 머릿속에 이 연설은 바로 이 얘기를 하려는 거구나 하고 확실하게 도장을 꽝 찍어줘야 한다는 겁니다.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걸 설명하려고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스의 그 유명한 첫 구절을 예로 들어요. 노래하소서 여신이여 아킬레우스의 분노를, 이 한 문장만 들어도 앞으로 어떤 장대한 이야기가 펼쳐질지 감이 딱 오잖아요. 바로 그거예요. 훌륭한 서론은 이렇게 연설의 목적을 아주 명쾌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거죠.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. 법정 연설의 서론에는 또 다른, 어쩌면 훨씬 더 교묘하고 전략적인 역할이 숨어 있습니다. 바로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종의 치료제로서 역할이죠. 자,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전략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. 피고 측은 어때요? 당연히 연설 시작부터 자신에게 씌워진 안 좋은 편견을 싹 걷어내야 해요. 반대로 검사 측은요? 연설 마지막에 편견을 막 자극해서 판사들 기억에 더 오래 남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. 와, 이거 정말 치밀한 심리전 아닌가요?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청중의 마음을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?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하는 무기는 4가지입니다. 첫째, 호의를 얻어내거나, 둘째, 반대로 분노를 자극하는 거예요. 그리고 셋째, 청중의 진지한 관심을 확 끌어오거나, 아니면 넷째, 때로는 일부러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바로 이 지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말 놀랍고도 어떻게 보면 좀 냉소적인 통찰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. 그는 이런 감정적인 호소는 사실 연설 자체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. 이건 그냥 핵심에서 벗어난 얘기에 솔깃해하는 청중의 나약한 경향을 이용하는 것뿐이라고 말이죠.
와, 23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네요. 그쵸? 자, 드디어 마지막 유형입니다. 바로 정치 연설인데요. 근데 정말 흥미로운 점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연설에서는 서론이 거의 필요 없다고까지 말했다는 거예요. 아니, 왜 그랬을까요? 그 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. 청중들이 이미 주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. 뭐 새로운 정책이나 법안에 대해서 토론하는데 굳이 자,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고 시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. 다들 알고 있으니까요.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. 서론이 아주 유용한 무기가 될 때가 분명히 있죠. 예를 들어 연설과 자신이나 상대방에 대해 직접적으로 뭔가를 말해야 할 때, 아니면 다루는 주제를 실제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혹은 반대로 아주 사소하게 보이도록 만들고 싶을 때, 그리고 연설 전체에 좀 품격을 더하고 싶을 때도 서론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고대의 지혜들, 이제 여러분이 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일종의 전략 치트 시트로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핵심은 이겁니다. 전시 연설에서는 분위기를 잡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. 법정 연설에서는 사건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청중의 편견을 다루는 게 핵심이죠. 마지막으로 정치 연설에서는 뭐 거의 필요 없지만 필요할 때만 전략적으로 쟁점을 부각시키는 데 사용한다는 겁니다. 간단하죠? 결국 2300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고대 아테네의 광장에서부터 오늘날의 이 회의실까지 관통하는 단 하나의 진리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. 당신의 시작은 당신의 펼칠 주장을 위한 길을 반드시 닦아주어야 한다는 것. 자, 이제 이 전략은 온전히 여러분의 것이 됐습니다. 오늘 저녁에 뉴스를 보실 때 아니면 다음 주에 회사 회의에 들어갈 때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.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기술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? 아마 세상이 조금은 다르게 보일지도 모릅니다.